수용 불가입니다. 폭설이 몰아치던 아시아상공. 도쿄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한 대가 기체 이상으로 항로 유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까운 공항들부터 차례로 교신했지만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폭설, 활주로 문제, 야간 인력 부족. 기내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당장 의료 조치가 필요한 응급 환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소 수치는 떨어지고 조종실의 말수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연결된 관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뜻밖에도 그들이 처음 물은 것은 날씨도 연료도 아니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캐나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저는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그 겨울밤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 숫자를 봤을 때 전 정말 손이 떨렸어요. 87. 산소 포화도가 87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1만 미터 상공에서 동아시아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예요. 나이는 58이고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3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만 25년을 보냈고 지난 8년은 중증 외상센터 책임자로 근무했죠. 제가 못 본 응급 상황이 거의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2024년 11월 도쿄 응급의학학회에 참석하려고 토론토발 야간 국제선에 올랐습니다. 13시간짜리 비행이었죠. 기내에 앉아서 학회 발표 자료를 훑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평범한 출장이 될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 상공에 접어든 건 출발 후 9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기내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미묘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거든요. 조종실과 객실 사이 무전 소리가 잦아지고 1등석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의료인의 본능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료인이 계시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저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20초도 안 돼서 승무원이 왔죠. 의사이신가요?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승무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죠. 그가 저를 1등석으로 안내하면서 한 말이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렸거든요. 70대 남성 승객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의식이 흐릿해요. 1등석 통로에 선 순간 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좌석에 누운 남성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30분쯤 전부터요.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하시더니 전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승무원이 가져온 응급의료 키트를 열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환자 손가락에 끼웠죠. 숫자가 뜨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87.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입니다. 90 아래로 떨어지면 즉각 산소 공급이 필요하죠. 87이면 이미 위험 수준이에요. 게다가 1만 미터 상공이었어요. 기압이 낮아서 산소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주세요. 최대 유량으로. 승무원이 재빨리 준비했어요. 마스크를 환자에게 씌우면서 전 조용히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동아시아 어딘가라면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최소 40분에서 1시간. 환자 상태가 이 정도면 장시간 채공은 위험했어요. 승무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기장님이 조종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기장과 부기장은 이미 여러 공항 관제와 교신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비행 경로와 주변 공항들이 표시돼 있었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소 공급으로 일단 안정시켰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빠른 착륙이 필요해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연속된 거절이었어요. 첫 번째 후보 공항. 폭설로 활주로 폐쇄.
두 번째, 야간 응급의료 인력 부족. 세 번째, 정비 중인 활주로로 인한 수용 불가. 각각의 거절이 합리적일수록 제 불안은 커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1시간 이상을 버티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조종실을 나와 다시 환자에게 돌아갔을 때 산소 포화도는 92로 올라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안정된 거죠.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전 의사답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첫 번째 고비일 뿐이라는 걸.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측정기의 숫자는 90에서 92 사이를 오갔습니다. 위험 수준은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전 환자 옆 빈 좌석에 앉아서 5분마다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기내는 놀랄 만큼 평온했어요. 이코노미석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죠. 1등석 커튼 너머의 세상은 그저 평범한 야간 비행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33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위기는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온다는 거. 환자가 비명을 지를 땐 아직 여유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건 환자가 조용해질 때죠. 말할 힘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기내가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조종실에서는 여전히 착륙 가능한 공항을 찾고 있었어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건 선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승무원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줬어요. 의사 선생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환자의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일본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죠? 전 대답을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희망을 줘야 할지. 근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장님이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고 계세요. 도쿄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착륙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심각한 건가요?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부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그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환자의 호흡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숫자가 92에서 90, 88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죠. 승무원. 전 소리쳤고 승무원장이 즉시 달려왔어요. 다시 나빠지고 있어요. 기장님께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착륙해야 한다고. 승무원장이 조종실로 뛰어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7, 86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맥박은 분당 110, 120으로 빨라졌죠. 환자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전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심정지가 오면 이 좁은 공간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죠. 이분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땅에 내려야 했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사 선생님, 조종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전 환자를 승무원에게 맡기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종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니터에는 우리 비행기 위치와 주변 공항들이 표시돼 있었죠. 근데 하나씩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착륙 불가능하다는 표시였어요. 부기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포로 거절입니다. 활주로 결빙. 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전 정확히 알았어요. 의학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건 시간을 다 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기장이 물었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은 장담 못해요. 그 숫자를 봤을 때
전 정말 손이 떨렸어요. 87. 산소 포화도가 87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었죠. 1만 미터 상공에서 동아시아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카터예요. 나이는 58이고 캐나다 토론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3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만 25년을 보냈고 지난 8년은 중증 외상센터 책임자로 근무했죠. 제가 못 본 응급 상황이 거의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런 제가 2024년 11월 도쿄 응급의학학회에 참석하려고 토론토발 야간 국제선에 올랐습니다. 13시간짜리 비행이었죠. 기내에 앉아서 학회 발표 자료를 훑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평범한 출장이 될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 상공에 접어든 건 출발 후 9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든 시간이었죠. 기내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근데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미묘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거든요. 조종실과 객실 사이 무전 소리가 잦아지고 1등석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의료인의 본능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중에 의료인이 계시면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 주저없이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20초도 안 돼서 승무원이 왔죠. 의사이신가요?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승무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죠. 그가 저를 1등석으로 안내하면서 한 말이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을 울렸거든요. 70대 남성 승객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의식이 흐릿해요. 1등석 통로에 선 순간 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좌석에 누운 남성은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30분쯤 전부터요.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고 하시더니 전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승무원이 가져온 응급의료 키트를 열어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환자 손가락에 끼웠죠. 숫자가 뜨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어요. 87.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는 95 이상입니다. 90 아래로 떨어지면 즉각 산소 공급이 필요하죠. 87이면 이미 위험 수준이에요. 게다가 1만 미터 상공이었어요. 기압이 낮아서 산소 공급 자체가 제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주세요. 최대 유량으로. 승무원이 재빨리 준비했어요. 마스크를 환자에게 씌우면서 전 조용히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치가 동아시아 어딘가라면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최소 40분에서 1시간. 환자 상태가 이 정도면 장시간 채공은 위험했어요. 승무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기장님이 조종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기장과 부기장은 이미 여러 공항 관제와 교신 중이었어요. 모니터에는 비행 경로와 주변 공항들이 표시돼 있었죠.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산소 공급으로 일단 안정시켰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빠른 착륙이 필요해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연속된 거절이었어요. 첫 번째 후보 공항. 폭설로 활주로 폐쇄. 두 번째. 야간 응급의료 인력 부족. 세 번째. 정비 중인 활주로로 인한 수용 불가. 각각의 거절이 합리적일수록 제 불안은 커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1시간 이상을 버티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조종실을 나와 다시 환자에게 돌아갔을 때 산소 포화도는 92로 올라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안정된 거죠.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전 의사답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첫 번째 고비일 뿐이라는 걸.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는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측정기의 숫자는 90에서 92 사이를 오갔습니다. 위험 수준은 벗어났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전 환자 옆 빈 좌석에 앉아서 5분마다 맥박과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죠. 기내는 놀랄 만큼 평온했어요. 이코노미석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죠. 1등석 커튼 너머의 세상은 그저 평범한 야간 비행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33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위기는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온다는 거. 환자가 비명을 지를 땐 아직 여유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건 환자가 조용해질 때죠. 말할 힘조차 없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기내가 딱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조종실에서는 여전히 착륙 가능한 공항을 찾고 있었어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건 선택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승무원이 조용히 물을 가져다 줬어요. 의사 선생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언제 다시 악화될지.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실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같은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환자의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일본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갈 수 있죠? 전 대답을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희망을 줘야 할지. 근데 거짓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기장님이 가장 가까운 공항을 찾고 계세요. 도쿄까지 가는 것보다 빨리 착륙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심각한 건가요?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부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그 손을 가만히 잡아줬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환자의 호흡이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의 숫자가 92에서 90, 88로 떨어졌습니다.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졌죠. 승무원. 전 소리쳤고 승무원장이 즉시 달려왔어요. 다시 나빠지고 있어요. 기장님께 전해주세요. 지금 당장 착륙해야 한다고. 승무원장이 조종실로 뛰어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7, 86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맥박은 분당 110, 120으로 빨라졌죠. 환자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전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심정지가 오면 이 좁은 공간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성공 확률은 거의 없었죠. 이분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땅에 내려야 했습니다.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이 직접 나왔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사 선생님, 조종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전 환자를 승무원에게 맡기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조종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모니터에는 우리 비행기 위치와 주변 공항들이 표시돼 있었죠. 근데 하나씩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착륙 불가능하다는 표시였어요. 부기장이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포로 거절입니다. 활주로 결빙. 기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전 정확히 알았어요. 의학에서 선택지가 없다는 건 시간을 다 써버렸다는 뜻이거든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기장이 물었어요. 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시간은 장담 못해요.